안녕하십니까, 김민식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자유의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난 시간에 저는 우리 마음이란 뇌의 정보처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담당하는 여러분 뇌에는 자유의지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 뇌와 마음은 자유의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강의를 계속 들을지 아니면 멈출지, 그것이 여러분의 자유의지라 착각하실 수 있지만 어떤 행동이든 우리가 그 행동을 하기 전에 이미 그 특정 행동을 우리 뇌의 특정 부위에서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많은 연구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나 행동을 하기 전에 뇌에서 먼저 신호를 보낸다는 말입니다. 폐나 심장 등 우리의 다른 장기에 자유의지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뇌 역시 정해진 규칙대로 작동하고 있고, 또 심리학자들은 뇌와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과 규칙, 또 그 원리 등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관장하는 뇌에 대해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원리, 또 기전,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다 아실 겁니다. 이 말을 오늘날 신경과학적 관점에서 바꿔보면 나의 뇌는 활동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말로 변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정체감, 또 우리의 생각과 의식은 바로 정신을 관장하는 뇌의 활동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를 담당하는 뇌의 구조와 기능들을 이해하는 것, 이것은 심리학자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고, 또 뇌와 마음의 관계를 연구하는 분야, 즉 인지신경과학, 또 신경심리학, 이런 분야는 현대 심리학의 핵심 분야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심리학은 다른 사람을 딱 보고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맞추는 독심술, 이런 학문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물론 사람을 겉으로 봐서는 알 수 없지만 만일 우리의 마음을 담당하고 있는 뇌의 활동을 관찰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읽고 또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날 과학기술은 사실 우리 뇌에서 나오는 신호를 측정해서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발전했습니다. 예일대학교 심리학과의 천명호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그 fMRI, 펑셔널 MRI라고 부르는 이 기계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뇌 활동 신호만으로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재현해내는 그런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많은 연구들이 이런 뇌 영상 기법, fMRI 같은 그런 뇌 영상 기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거나 꿈꾸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낼 수 있는 그런 기술, 즉 과학적 독심술을 시연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는 그 MRI 같은 커다란 기계에서 뇌 활동을 측정해야 하고 또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영역도 한정되어 있긴 하지만 곧 다가올 미래에서는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 스마트폰 같이 작고 편리한 도구를 통해서 수시로 우리의 뇌, 우리의 마음의 신호를 측정하고 이 신호를 통해서 의사소통할 시대가 저는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쩌면 수능같이 그런 복잡한 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이 학생이 얼마나 공부했고 또 대학에서 얼마나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뇌 측정을 통해서 알아보는 세상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20년 전부터 인지신경과학 분야의 연구들은 사람이 뭔가를 공부할 때 나타나는 뇌 활성화 신호가 그 사람이 나중에 그것을 얼마나 잘 기억해낼지를 아주 잘 예측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뇌는 외부로부터 각종 감각 정보,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같은 이런 감각 정보를 받아들여서 선택하고 또 압축하고 정교화하기도 하고 또 변형하고 또 저장했다가 사용합니다. 이러한 정보 처리 기능을 담당하는 우리 신경계의 기본 단위가 뉴런이라고 부르는 신경세포입니다. 우리의 뇌에는 약 1000억 개의 뉴런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뉴런은 다른 뉴런들과 신호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정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뉴런이 다른 뉴런과 만나서 정보를 주고받는 그 부위를 시냅스라고 부르는데요. 하나의 뉴런이 다른 뉴런과 몇 개의 시냅스를 갖고 있을 것 같습니까? 평균 10,000개의 시냅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뇌에는 1000억 개의 뉴런 곱하기 10,000개의 시냅스, 1000조 개의 어마어마한 시냅스가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고 무언가를 배우면 이런 뉴런과 시냅스의 활동, 모양, 연결 구조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되는 거죠. 이 시냅스에는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이 하나의 뉴런에서 다른 뉴런으로 전달되는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도파민, 세로토닌, 엔돌핀 같은 신경 전달 물질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수면이나 배고픔과 같은 그런 생리적인 차원부터 우리의 정서나 기억, 학습 등에 이르는 그런 복잡한 마음의 기능들과도 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이 모자라거나 혹은 과다해지면 편두통이나 불면증부터 알츠하이머 혹은 파킨슨 또 조현병이나 우울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증상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마음은 결국 화학물질의 소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기쁨, 심지어 사랑과 기억까지도 모두 화학물질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2010년에 드웰이라는 심리학자와 또 그의 동료들이 저명한 학술지인 사이콜로지컬 사이언스에 발표한 논문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의 관계에 대해서 재미있는 통찰을 제공하고 있는 연구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몸이 아플 때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진통제를 복용하죠. 두통, 치통, 생리통 등 그런 신체적인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아세트아미노펜이 그 주성분인 그런 약들을 복용하는 것입니다. 드웰과 그의 동료들은 이렇게 신체의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성분이 마음의 고통도 경감시켜주는지를 실험 연구를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들 실험에서는 대학생들 중에 진통제를 꾸준히 복용하도록 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 정신적인 고통에서 이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관찰했습니다. 실험 결과 진통제를 복용한 집단은 가짜 약을 먹은 집단에 비해서 정신적 고통이 크게 줄었음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정신적 고통이라는 것은 왕따와 같이 사회적 따돌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죠. 실현을 당해서 혹은 시험에 낙방해서 사업에 실패해서 사랑하는 친구나 가족을 떠나보내고 우리는 마음의 고통을 느낍니다. 손가락이 아플 때와 발가락이 아플 때 우리가 어디가 아픈지에 따라서 다른 진통제를 먹진 않죠. 고통도 결국 뇌의 정보 처리의 결과입니다. 고통스러운 신체 부위가 어디든 우리 뇌에서 동일한 영역, 즉 배전측 대상 피질과 전측 섬엽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두 곳이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왕따를 당하거나 혹은 실현을 당해서 고통을 느낄 때에도 이런 신체적 고통을 느낄 때와 동일한 뇌의 영역이 활성화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통제 성분은 이 영역의 신경 반응을 억제시켜서 결국 그것이 신체적 고통이든 정신적 고통이든 이 고통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적어도 고통에 있어서는 몸과 마음은 하나인 셈이죠. 하지만 어디 그것이 고통뿐이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현상은 뇌의 활동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뇌의 대표적인 특징 3가지를 말해보라고 한다면 저는 첫 번째로 이 뇌는 다른 신체 기관과 달리 아주 복잡한 기관이다. 둘째로 우리 뇌는 다른 신체 기관과 달리 정보 처리 기관이다.
것. 이 두 가지는 사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뭐냐? 우리의 뇌는 수많은 마음의 기능들이 뇌 곳곳에 국지적으로 분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뇌 국지화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뇌 안에는 말하는 영역, 또 듣고 이해하는 영역, 보는 영역, 또 엄지손가락을 담당하는 영역, 검지손가락을 담당하는 영역 다 따로따로 다 존재합니다. 또 똑같은 엄지손가락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움직이게 하는 영역과 또 뭐 꼬집으면 아프는 요 촉감을 느끼게 하는 영역, 이것도 다 따로따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손의 감각을 최종 느끼는 것은 사실 손이 아니라 손을 담당하고 있는 뇌의 체감각 영역입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멀쩡한 손이 있어도 손을 담당하고 있는 뇌 영역이 손상이 되면 우리의 손은 아무것도 느낄 수 없게 되는 거죠. 반대로 사고를 당해서 손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손의 감각을 느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팬텀 림, 환상지 현상이라고 하는 이런 환상지 현상을 앓고 있는 그런 환자들을 보면 사고를 통해서 손이 없는데도 혹은 발이 없는데도 손가락이 가렵거나 혹은 발가락이 가렵다고 호소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네, 이유는 간단하죠. 이 손이 비록 없더라도 이 손을 담당하고 있던 뇌 영역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국지화된 수많은 영역들은 다시 복잡하게 연결되고 활성화돼서 우리의 다양한 행동과 심리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각기 독립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우리의 뇌 영역들은 대부분 잘 소통하면서 일관된 행동을 보여주지만 때로는 이 영역들 간에 불협화음을 내거나 하나의 영역이 다른 영역을 속이는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혹은 우리의 뇌의 어떤 영역에서는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도 생기지만 또 다른 영역에서는 도와주기 어려운데 이런 생각도 공존할 수 있는 거죠. 혹은 화를 내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아니야, 참아야 돼,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뇌의 어떤 영역은 신을 믿는데 다른 영역은 신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같은 사람 안에 여러 마음, 생각들이 있지만 이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상황에 따라 비교적 우리는 일관된 행동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우리 뇌에서 처리되는 모든 정보들을 의식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뇌에서는 자신의 마음이지만 내 스스로 알 수 없는 정보 처리 담당하고 있는 뇌 영역도 있고 또 의식을 담당하고 있는 뇌 영역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무의식적 정보 처리, 즉 무의식적 기억이나 학습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후 강의에서 보다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고요. 다시 기본적인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음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요? 자, 누군가가 자동차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동차의 어떤 목적적인 측면에서 자동차는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시켜주는 운송수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자동차가 움직이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들, 예를 들면 뭐 연료가 점화되고 폭발되고 상하 피스톤 운동이 회전 운동으로 전환돼서 바퀴가 굴러가는 이런 과정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자동차의 하드웨어 구조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죠. 자동차 하나도 이렇게 여러 차원에서 이해하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데 복잡한 인간의 마음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마음의 목적이 무엇인가? 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작동하는가? 또 그것이 구현되기 위해서 마음의 하드웨어, 즉 뇌의 구조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앞서 제가 인간의 마음을 화학 물질 수준에서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아니 인간의 고귀한 마음을 이런 물질로 환원해서 단순화시키고 심지어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한다라고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경세포인
뉴런 내부에서 일어나는 전기 화학적 변화부터 또 뉴런과 뉴런이 만나서 시냅스에서 일어나는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한 정보의 전달, 그리고 또 수많은 뉴런들이 신경망을 형성하면서 처리하는 정보들, 더 나아가서 광범위한 뇌 영역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마음의 현상에 이르기까지 마음이라는 것은 화학 분자 수준부터 커다란 뇌 영역 수준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이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은 한 개인의 차원뿐만 아니라 집단과 사회, 또 문화적인 수준에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다차원적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